왜 어떤 나라는 위기에서 더 강해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나라 자랑하는 이야기 아니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자랑하자고 시작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특정 나라가 대단하다고 설득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이건 찬양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의 힘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GDP, 군사력, 인구수, 땅의 크기. 뉴스에서도 보고서에서도 항상 같은 지표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조건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불리했는데 어떤 사회는 위기를 지나며 무너지고 어떤 사회는 같은 위기 이후에 상할 정도로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 운일까요? 아니면 설명되지 않은 구조가 있는 걸까요? 잠깐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규모의 위기가 두 나라에 동시에 찾아옵니다. 공급망이 끊기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한쪽에서는 책임을 미루고 서로를 비난하고 결정은 늦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일단 움직입니다. 틀리면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회의 격차는 벌어집니다. 이 차이는 지도자의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제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건 조금 다른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집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건 통계표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시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요소 가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라디오에서는 실제 국가나 특정 사건을 정답처럼 단정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가상의 상황과 여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거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 구조가 깨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까? 강점은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잘 작동한 방식이 다음 위기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세계의 전문가들과 보고서들이 반복해서 같은 예측 실수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회는 항상 과소평가라는 이름으로 분류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예측할 때 항상 빠뜨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진짜 힘은 평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드러난다. 잠시 후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세계는 계속 같은 예측 실수를 반복할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국제기구나 연구소의 분석은 객관적이다. 그래서 그들의 전망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망들이 자주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는 늘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번 위기는 버티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회복이 힘들다. 그런데 몇 년 뒤를 보면 그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습니다. 이건 한두 번의 우연일까요? 문제는 예측 능력이 아니라 예측의 기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은 비슷한 전제를 공유합니다. 제도는 안정적인 가정책은 합리적인 가자본은 충분한 가기술은 경쟁력이 있는가?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빠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보고서 속 사람들은 대개 평균 값으로 등장합니다. 평균 소비자, 평균 노동자, 평균 시민. 하지만 실제 사회는 평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예상보다 더 빨리 움직이거나 예상보다 더 강하게 뭉치거나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숫자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착각이 등장합니다. 합리적인 개인이 모이면 합리적인 집단이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여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평범한 개인들이 모여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사회를 기계처럼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도 같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기계가 아니라 생물에 가깝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실수에서 배우고 방식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특히 외부 충격이 강할수록 이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어떤 사회는 규칙이 무너지자 혼란에 빠지고 어떤 사회는 기존 규칙을 과감히 버리고 임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지침서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는 나라를 볼 때는 비슷한 틀을 씌웁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 선진국, 개도국. 이 분류는 편리하지만 많은 걸 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작은 나라라는 말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결정 속도가 느릴 것이다. 외부 변수에 취약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기 때문에 결정이 빠른 경우도 많고 작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동시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보고서에 표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 모델에서는 조용히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예상보다 잘 버텼다. 회복 속도가 빠르다.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애초에 보지 않았던 것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속도, 집단의 수정 능력,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요소들은 측정하기 어렵지만 위기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건 어떤 나라가 특별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가 특정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집단의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사회는 무너지고 어떤 사회는 오히려 정렬됩니다. 잠시 후 가상의 국제 세미나라는 설정을 통해 이 차이를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앞에 선 4개의 시선. 이제 한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큰 회의실도 아니고 화려한 국제 정상회담도 아닙니다. 비공개로 열린 작은 국제 세미나. 주제는 단순합니다. 비슷한 위기 앞에서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는가? 테이블에는 4명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국가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딘가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첫 번째 발언자는 유럽 출신의 문명 연구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도를 먼저 봅니다. 법이 안정적인지 행정이 작동하는지. 그런데 최근의 위기에서는 제도가 멀쩡해 보여도 사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규칙 그 자체보다 규칙이 깨졌을 때의 반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 분석가입니다. 그는 메모를 보며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결정은 빨랐는가? 그리고 그 결정을 얼마나 빨리 수정할 수 있었는가? 그는 완벽한 판단보다 수정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처음부터 맞는 결정보다는 틀렸을 때 돌아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동아시아 출신의 관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판단보다 주변의 반응이 의외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주목하는 건명령이 아니라 눈치와 암묵적 합의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수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 힘. 그는 그 힘이 위기 때는 엄청난 속도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발언자는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연구하는 가상의 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통제가 강할수록 질서는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틀렸을 때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네 사람의 말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었는가입니다. 문명 연구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한 사회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는 속도가 빠른 사회입니다. 이 문장은 회의실 안에서 잠시 조용한 침묵을 만듭니다. 전략 분석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리더 한 사람의 결단보다 집단 전체의 반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청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회는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틀리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틀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움직이는 사회일까요? 이 세미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질문을 남깁니다. 위기 상황에서 집단은 언제 하나로 묶이고 언제 흩어지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제 사회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때 사람들의 본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 어떤 사회에는 기회가 되고 어떤 사회에는 붕괴의 시작이 되는지. 위기가 집단의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평소와는 다르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위기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드러내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평상시에 사회는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제도, 규칙, 관행, 매뉴얼이 사람들의 행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향이나 집단의 본성은 표면 위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이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매뉴얼은 늦고 지침은 서로 충돌하고 결정은 미뤄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움직일 것인가. 여기서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없다. 누가 책임질 건데? 괜히 나섰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그 결과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 서 있게 됩니다.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자. 문제 생기면 고치면 된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완벽한 합의는 없지만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이 차이는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된 행동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회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틀리면 책임을 묻고 책임을 묻기 위해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수를 수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게 시도합니다. 틀리면 고치고 그 과정 자체가 경험으로 쌓입니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위기 때 집단이 하나로 묶이는 순간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입니다. 생각은 달라도 목표가 공유되면 행동은 정렬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집단 동기화입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는 현상. 이 동기화는 강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력이 강할수록 표면적인 질서는 생기지만 내부적인 협조는 약해집니다. 진짜 동기화는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느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기 때 중요한 것은 정교한 명령 체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서로가 같은 상황을 보고 있다는 믿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 이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잠깐의 손해를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안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집단이 너무 잘 동기화되면 다른 목소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너무 빨리 움직일 때 잘못된 선택도 같이 빠르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빠른 사회는 언제 강점이 되고 언제 위험이 되는가? 속도가 축복이 되는 순간과 속도가 독이 되는 순간.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습니다. 어떤 사회를 설명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는 뭐든 너무 빨라. 생각할 틈도 없이 결정해.
대개 이 말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성급하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다. 실수가 많다. 하지만 속도가 항상 단점일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다는 건반듯이 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의 속도는 결정을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라 결정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나옵니다. 느린 사회는 결정을 미루다가 한 번에 크게 움직입니다. 빠른 사회는 작게 움직이고 자주 고칩니다. 겉으로 보면 후자가 더 불안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강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서는 완벽한 정보가 절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릴수록 정보가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일단 지금 아는 만큼만으로 움직이자. 이 선택은 틀릴 가능성을 처음부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빠른 사회의 핵심은 결정 속도가 아니라 수정 속도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속도, 방향을 바꾸는 속도, 과거의 선택을 버리는 속도. 이 속도가 빠를수록 사회 전체의 움직임도 유연해집니다. 반대로 느린 사회는 결정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순간 그동안의 판단이 모두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위기 때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빠른 사회는 작은 실패를 여러 번 겪습니다. 느린 사회는 한 번에 큰 실패를 겪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빠른 사회는 사람들을 혹사시키지 않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수정 능력이 아니라 압박으로 작동할 때는 그 사회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속도가 사람을 몰아붙이는가 아니면 사람을 도와주는가? 속도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혼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이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속도는 곧 부담이 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속도와 수정 능력이 한 가지 조건과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 조건은 개인의 평균치입니다. 평균이 높은 사회의 무서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특별한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천재, 리더, 영웅, 상징적인 인물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는 힘은 그런 인물들에게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평균입니다. 아주 뛰어난 몇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회에는 아주 뛰어난 소수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다른 사회에는 눈에 띄는 천재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어느 쪽이 더 빨리 반응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각자 위치에서 작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이 높은 사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지능이나 학벌이 아닙니다.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상황을 맥락으로 이해하는 감각, 그리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힘입니다. 평균이 높은 사회에서는 지시가 늦어져도 공백이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비슷한 판단을 하며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안정성을 만듭니다. 누군가 실수해도 다른 누군가가 그 공백을 메웁니다. 몇 명이 빠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평균이 높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비슷한 생각을 하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높은 사회는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그 방향이 틀렸을 경우 같이 틀릴 위험도 큽니다. 이건 집단 동기화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 이런 사회에서는 눈에 띄는 리더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없다, 결정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한 사람이 사라져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평균이 높고 속도가 빠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언제 가장 위험해질까? 그 답은 모두가 너무 잘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현상을 집단 동기화라는 개념으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이 하나로 움직이는 순간,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봅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순간은 명령이 강할 때보다 오히려 명령이 약할 때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보통 집단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변의 행동을 참고해 자신의 선택을 정렬하는 현상. 예를 들어 길을 걷다 보면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눈치를 보며 건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한 명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다음 사람에게 신호가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 현상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공식 지침보다 주변의 행동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집단 동기화는 명령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네라고 느끼는 순간 움직임은 퍼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입니다. 지도자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그냥 평소 말이 신중한 주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수가 과장되지 않은 행동을 보이면 집단 전체는 안정적으로 정렬됩니다. 하지만 이 소수가 불안을 증폭시키면 동기화는 혼란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위험한 순간이 등장합니다. 집단이 너무 잘 맞아떨어질 때 다른 선택지가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집단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동기화는 양날의 검입니다. 위기 초반에는 질서를 만들고 속도를 높여주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연성을 갉아먹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부에서 보면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 사회는 너무 한 방향이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다르게 말하기 어렵다. 이 평가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빨리 동기화를 풀 수 있는가. 집단이 강한 사회의 진짜 실력은 하나로 뭉치는 속도가 아니라 흩어지는 속도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제의 합의를 얼마나 빨리 버릴 수 있는가.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회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보면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질까? 강대국들이 불편해하는 이유. 어떤 사회의 움직임을 보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렇게 예측하기가 어렵지?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불편함의 표현에 가깝습니다. 국제 질서는 예측 가능성을 좋아합니다. 강대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략은 상대의 반응을 미리 계산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상대는 이 정도 압박을 받으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